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지만 교각사루에 우를 범할 것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죠. 혼란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상화하려면 어떤 논의가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에서 강신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의 박유섭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창조도시경제연구소에서 이재문 소장 먼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서영원 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계속 구입했던 분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테러를 확보해주는 것들도 숙제가 될 거고. 네, 윤석열 당선 직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강남의 매물이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폭등세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 심리는 조금 이제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전히 찬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네네. 일단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런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언론에서 또는 이제 이번 대선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이제 예고가 됐던 것이고, 네. 그 규제 완화의 이제 내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네. 과연 이거를 지금 왜 건드릴까라는 어떤 그런 이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임대차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근본적으로 해빙기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서주님,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 지역도 매우 일반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절벽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신축한 지 5년 미만 된 아파트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여전히요?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네, 약간의 좀 이제 실거래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가능 지역에 네. 1억 미만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대신에 네. 이제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네. 매도 시점을 좀 저울질하고 그래서 네. 매매를 내놨던 분들도 일부 지금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그런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마 4월 달부터 바로 양도세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가 좀 완화될 것처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그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좀 매물을 좀 시장에 내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거래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다라는 아직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추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세력이 없다라는 게 네. 현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출 문제도 그렇고요. 네. 예. 두 분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 교수님께는 이 부분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유턴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서 당선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예고한 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좀 분위기가 갑자기 빨리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수위 뭐 이제 새 정부가 되겠죠. 부동산 정책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교수님부터. 저는 첫 번째 그 주제 타이틀이 예. 대선후 부동산 시장 숨통 트였나 네. 이 타이틀이 과연 맞는지 네, 저는 네. 의심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숨통을 트였다는 얘기는 어떻게까지 숨이 막혔다는 이야기인데 네. 부동산 시장이 네. 어찌 보면 살 사람은 사고 네. 팔 사람은 팔고 오히려 안정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예.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그 뭐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견하는 듯한 그 어감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게 새로 인수위가 그 발표하는 정책들이 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을 네. 흔들어 놓는 그런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찌됐든 후보 시절에 이제 내놨던 이제 공약대로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좀 보이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네, 그 안정세가 과연 건강하냐, 정당하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인수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뭐 결국 시장 기능을 좀 더 회복하자라는 네, 거 하고 또 이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공급도 하고 네. 또 규제 하나도 좀 하자 해서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네. 뭐 태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네. 시장의 실패, 그러니까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네. 시장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우선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강하게 같습니다. 깔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공약이 지금 네. 다시 이제 정책으로 좀 변경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시장의 반응은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떤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방향성이 조금 줄고 있다, 그러니까 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것들은 네. 또 지표상으로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해서 네.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정책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효과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고 성격뿐인데 일단 뭐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은행권 얘기 잠깐 좀 얘기해보고 갈게요.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은행들이 좀 빗장을 푸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주담대 금리는 6%를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예, 수님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과 금리가 싸우게 된다라면은 네. 금리가 이기죠. 결국엔 뭐냐면 집을 살 수 있게끔 제도와 네. 정책이 풀어진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갖고서 집을 사고 네, 그 네. 사면서 내가 이 대출을 꺼나가는 과정에서 원리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줄어들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누구나가 다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담대가 6에서 7% 정도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리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매우 거죠. 어렵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금리가 뭐 한두 번 정도 올릴 수 오래 있다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또 미국에서 금리를 뭐 내년까지 한 뭐 3%대까지 이제 네. 올리겠다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가계 네.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네. 이제 IMF도 경고를 했듯이 지금 가계 대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네. 대출 규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시장의 어떤 랠리로 이어질까라는 어떤 부분들은 좀 네.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정책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실 상당히 시장은 지금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인수위라는 게 사실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고 네, 새 네.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다듬는 어떤 부분을 그렇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초법적인 이 존재로 지금 군림을 해서 법을 폐지하겠다. 이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네.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현재는 네. 5월 9일까지는 현재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현 정부가 지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를 매일 터뜨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네. 기대감보다는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뭐 지금 계속 인수위가 뭘 터뜨리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임대차 3법이 사실 제일 뜨거웠습니다. 뭐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 아예 뭐 법의 어떤 기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죠. 인수위가 이렇게 임대차 3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지부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임대차 3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또 정권이 또 교체가 되고 나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4강에 이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바뀐다고 그래서 축구 경기의 룰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네. 전술이 바뀐다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완전 축구 감독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전체적인 룰이 완전 바뀌는 이런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축구장에서 보면 선수들이 보여야 되는데 선수는 안 보이고 감독만 보이고 코치만 보인다는 이런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권이 또 바뀌고 나다 보니까 위에만 정치권만 보이지 실무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 현 정권에서도 있었고 기존에 또 바뀐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보면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아무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찬성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시장에서 지금 거부 반응이 있고 저항이 있는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 탄생하면서 임대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임대인들 입장이요. 왜냐하면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임대인들에게는 어떻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 기간도 2+2로 늘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상한가제라고 5%밖에 인상을 못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임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임대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대차 3법이기 때문에 시장에 저항이 오고 있는 거고 당연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일부 찬성을 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러한 규제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올 7월 달 되면 2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혼란이 올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시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특히 임대차 3법에서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이 뭐냐면 이건 다분히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신고를 한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힘들어하고 임대인들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말씀하시죠.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적인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폐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완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2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학부제 같은 경우가 중학교, 고등학교 3년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2+1 정도로 하면 3년 정도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전을 할 수 있는데 2+2로 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학부제하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좀 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게 수시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좀 국민들이 좀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지금 또 지부장님 말씀도 폐지는 또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두분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대차 3법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 수백 채 그 집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그런 소위 이제 갑부 임대인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 뭐 한두 방을 갖다가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어찌 보면 자영업자 비슷하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게 일률적으로 다 규제한다는 게 문제였지. 사실 임대차 3법 보면은 서민들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계층 간의 그 구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자세하게 만들었다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도 좀 손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폐지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의하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임차인 보호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차인에게 초기에는 임차인 보호만 치중을 하는 바람에 이제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시행이 되면서부터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또 임차인이 오히려 더 거꾸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 5%씩 올려야 된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요, 임대인은 무조건 올릴 겁니다. 네, 재계약을 할 때는 5% 올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5%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뭐 계약갱신 신청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와 세입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요즘 또 새로 나온 말이 이제 이중 가격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또 부동산 시장의 교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보는 경우 또 보면 임대인에게 유리한 상황이죠. 계약갱신 신청권 때문에 이제 분쟁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분쟁을 조절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위로금을 주는 거죠.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면 내보낼 수 있고 또 내가 들어와서 이 두 달 정도만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뭐 문제가 없다. 법에 또 위반이 안 된다. 이런 또 분쟁 사례 조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 또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좀 가게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신고제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따지면 요즘은 월세, 관리비 이렇게 있잖아요. 월세에 대한 거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거든요. 그럼 월세 29만 원, 관리비 21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 임차인들의 부담은 커지고 임대인들은 또 이 허점을 좀 피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가격 상승을 유도를 하게 되었고 이 법 자체가 그리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수정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한다라는 건 대체 입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이 법을 폐지한다라는 건 엄청난 사회 비용도 발생시키지만 혼란도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을 실시하면서 이제 7월이면 이제 2년이 되면 그 2년 되는 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뭐냐면 전세의 이중 가격, 삼중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4년을 살았던 분들은 7월서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새로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전세를 얻을 때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상당히 올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임대차법이 악법이니까 우리는 폐지할 거야.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면 우리는 보완할 거야. 근데 보완하는데 이 보완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폐지할 거라고 딱 선언해 놓고 민주당에 설득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이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세입자가 되신 분이 4년 동안 사는 분이 한 60% 정도라면 신규로 그 전세 가격이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전세를 얻던 분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서울 같은 경우도 한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 가격에 전세를 얻었잖아요. 그 부분이 임차 시장에서 한 40%는 존재하는데 그분들은 지금보다 또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약 60%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의 포커스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시장이 7월 이후부터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다라고 지금 변죽을 울린다라는 이면에는 그냥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 상황도 녹록하지가 않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요. 172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될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니들이 한 부동산 정책은 다 나빠. 다 뿔고 우리가 하는 건 다 오르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거 무조건 따라줘야 돼. 라고 얘기하면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한 여론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만큼이나 한 43대 43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5대 5죠.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철폐를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20년도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거는 6개월에서 1개월,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전에 네.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한 거는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타임을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좀 보면 좀 분쟁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갱신권 행사를 임차인들 걸 거부하려고 보면 임대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겠다,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계약 거절할 수가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소송까지도 가는 또 전문 또 변호사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준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하는데 그 사회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혼란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완전 폐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보완할 점은 분명히 좀 보완을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뭐 폐지나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도 뭐 일정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손질할 부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저는 그 2+2 제도 자체는 네네. 저는 오히려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서양 예를 보면은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임대차 그 시장에서 너무 이제 자주 그 이사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독일 경우에는 뭐 3대가 한 집에서 살 정도로 네. 임대료 올리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사는 거가 일반화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돼야지 집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 임대로도 이렇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그 2+2 제도 자체는 저는 오히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거를 보완한다고 하면은 그 아까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례별로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주인이 살면 네.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네네. 그걸 또 이제 뒤에서 감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 본인이 뭐 가가지고 예, 누가 예. 사는지 보겠다. 뭐 이런 그런 식의 그 해법은 그건 좀 다 아닌 것 같고 네. 그 주인하고 그러니까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네.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전세 기간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네. 하지만 지금 뭐 시장의 상황에서는 2+2가 좀 과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뭐 주거 실태 조사나 이런 통계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산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3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좀 차이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옮겨 다니는 거고 외국은 오래 사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 부분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임대를 놓으면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오래 사니까 그 임차인을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과거 전력에 뭐 연체를 한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직업이 무엇인지 뭐 이런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시장의 상황, 시장의 요구를 조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어서 좀 합리적으로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폐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 수준에서 수정, 보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시장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재건축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서울 재건축 단지 뭐 30년에서 40년 된 단지 뭐 들썩들썩한다 뭐 기사가 지금 쏟아집니다. 뭐 저희 지역에도 뭐 그런 단지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자, 뭐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 가격을 끌어올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항상 그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어떤 첫 단추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밝힌 거는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 네, 그리고 네. 아직 뭐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지만은 이제 제초 환수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골격이라고 보는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서울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15층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필연적으로 사업성이 줄어들죠. 사업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는 어떤 이런 방안을 또 요구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재건축에 이제 몰입이 됐다라면 공급에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수위에서는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그 민간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에 안정된 공급을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수위가 또 아니면 이제 차기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결성되고 뭐가 해서 사업까지 가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면 그 10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걸로 공급할 건데 라는 이제 의문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뭐 잠실 5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이 그렇게 폭등하는 추세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호수들은 오히려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빠진 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권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이 순서를 정해갖고서 해야지. 그냥 뭐든지 이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 상황이 높은 하이 인플레이션 구조가 된다든지 금리가 너무 치솟는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정책 효과가 없었던 정부가 문정부라면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했는데 또 정책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당겨서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 또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목표를 좀 분명히 한 다음에 순서를 좀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좀 의혹이 과잉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지금 시장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재문 소장님이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50층짜리 그 뭐 빌딩을 지금 건축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분하고는 이제 그 대척점에 서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지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제가 고맙습니다. 후회가 되는 게 자리를 잘못 앉히셨다. 이쪽에 앉으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부장님, 뭐 우리 지역에도 재건축이 완화된다고? 그럼 귀가 쫑긋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오리동 삼성 아파트나 뭐 태평동 삼부 아파트, 안 그래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단지들이요. 둔산도 뭐 사실 30년은 넘은 아파트들이 꽤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재건축 안전진단을 크게 이렇게 안전진단과 가지고 크게 보면 예비 안전진단 1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이 2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구조 안전 비중을 보면 안전 비중을 50%를 20%에서 25%로 낮추겠다라는 게 지금 인수위 안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안전진단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대전은 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대전은 뭐 크게 지방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다 보면 지방에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재건축 가능 지역에 이런 지역에는 가격이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보면 이게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 틀이 다 지금 무너지고 룰이 무너지고 있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이걸 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기관이 국토교통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하게 좀 전문가로서의 어떤 룰을 좀 정해서 정권이 감독이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룰이 바뀌는까지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어떤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이것도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흔들어 올 게 아니라 이번에 바뀌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대선 국민들이 믿고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얘기하시다가 변죽만 올리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또 일부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없이는 이거 재건축 이거 힘들다 이런 또 분석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이런 움직임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분양이 뭐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완화가 좀 된다면 더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는데요. 뭐 물론 이런 안전진단 평가 항목을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재건축을 잘 하겠다라는 것도 좋고 하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이런 재건축이나 아니면 신규 공급이나 어떤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안정의 형태로 갈 것이다. 어떤 규제나 이런 거 통한 안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통한 안정이라면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의 공약 자체, 정책 자체가 규제 완화의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떤 큰 틀에서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뭐 어떤 대내의 사정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되 어쨌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폭등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좀 판단하고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라는 기본 틀에 부합되는 정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럼 뭐 적폐로 몰리다가 요즘에 구원투수로 각광받는 분들 있잖아요. 임대사업자분들. 임대사업자 부활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럼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됐죠. 현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문재인 집권 초기에 조금 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활성화시켰어요. 좀 많이들 하셔라. 장기해서 많이들 하셔라라고 했는데 집값이 또 막 올랐죠.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올라서 어떤 자본인들을 얻는 것도 배 아픈데 게다가 임대사업자들은 뭐 물론 바로 팔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을 또 계속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폐지가 됐죠. 근데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매매 시장이 아닌 임대차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로서 수요와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주로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 물건들이 우리가 뭐 아파트, 뭐 일반 4인 가족이 사는 우리 뭐 85제곱미터의 아파트 이런 것들보다는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좀 문제가 순기능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순기능에 대해서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부활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박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이 사실 거기는 이제 그 렌트 이렇게 빌리고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굳이 집을 내가 꼭 소유하면서 뭐 재산세 물고 양도세 물어가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가 살 집이면은 그냥 뭐 빌려서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오히려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그런 임대사업자들이 오히려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그런 공급 측면이 해소가 될 텐데 어찌 보면은 임대 사업자들을 마치 무슨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리고 뭐 이렇게 징벌적 무슨 세금을 매기는 듯한 중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중과세라는 말도 저는 사실은 별로 좀 안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당하게 이익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차익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되고 그다음에 또 수익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또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임대 사업을 한다고 주택이 많다고 해가지고 중과세를 매긴다 이런 식의 마치 직벌적 인상을 주는 거는 그 분들에게 어떤 사회적 뭐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줄 것 같아요.
그분들 그래서, 뭐 예. 그래서 정식으로 그냥 임대 그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법인이거나 뭐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취득세나 이런 걸 또 면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도 그렇게 등록제로 해놓고 네. 그런 일반 법인에 해당하는 그런 세제를 준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그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 세금 낼 거 다 내는데 투기권 그러니까요. 취급받는다. 억울하다는 말씀인데 오늘 굉장히 토론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오늘 다룰 게 많아서 이제 요 얘기는 요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께는 저거 여쭤볼게요. 양도세 중과 1년 이후에 아마 뭐 4월부터 현 정부가 동의하면 4월부터 10월에 시행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굉장히 뜨거운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면 좀 매물 나올까요? 이 두 분 얘기 말씀 듣고 소장님 우리 지부장님부터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온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매를 하고 싶었던 분들도 매매를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 세율이 30% 3주택자 이상은 30% 중과가 되면 약 72% 주민세까지 하면 8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매매를 못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매물은 좀 나올 건데 이것도 또 1년간 또 유예를 1년간이라고 했거든요. 또 국민의힘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해지진 않았죠. 2년으로 했다가 이번 1년간 유예했는데 그것도 그때가 상하에서 또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매 그러면 또 정권이 또 바뀌고 또 가면 그때 가면 또 유예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어떤 믿음을 주고 가려고 보면 정부 정책 일관성 있게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확실하게 또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마 매매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 유예 기간에 매매를 좀 하려고 하는 그 매물은 좀 나올 거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나왔을 때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수 세력이 좀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 사고 팔고 했었을 때 이 가격이 올라줬는데 실수자들이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이 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거래량은 그걸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참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는 오르죠. 가격은 정말 끝까지 올라 있죠.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세 행정은 투명하고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죠. 근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그 역대 정부들이 이 조세를 가지고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왔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제 거의 고착화되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국민의 개혁 의지가 가장 높을 때가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이 마당에 어떤 조세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그거 상당히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 보유세를 강화했으니까 거래세를 좀 터줘라. 거래세를 예를 들어서 강화하면은 보유세를 좀 완화해줘라. 근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 나온 정책을 보면 보유세도 완화하고 거래세도 완화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첫 단추가 뭐냐면 양도세 1년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양도세 중과 폐지할 거야? 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또 아니 우리 1년 후에는 다시 양도세 중과할 거야. 근데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는 어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아니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조세 개혁 비대위를 만들어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 과도기에 양도세 1년만 중과 유예를 할 거야. 쉽게 해서 중과를 배제하고서 1년만 할 건데 1년 후에는 이제 예외 없어. 라고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1년은 버티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럼 1년 후에 한번 볼 거야. 아예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라면 그 1년의 기간 동안의 매물은 시중에 나오지 않고 또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재문 소장님이 그 미봉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1년 유예한다고 나올 리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6월 1일 이전에 팔면 되잖아요. 지금도. 예. 근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영원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수 세력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유예한다고 해가지고 그 거래가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봉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1년 유예한다.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인기 정책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도 공약에서 네. 뭐 결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특히 또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도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분 말씀처럼 어떻게 정책 효과가 안 나올 것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시장이 결국은 이제 예. 눈치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1년 동안 유예가 됐는데 이게 네. 1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오겠죠. 나오지만 네네. 지금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살 네네.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원리로 따진다 그러면은 내놓는 분들이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네. 내놓는 가격을 점점 내리고 내놓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제 살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구나. 이때는 사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의 상황이 어떤 눈치 게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란 얘기죠. 근데 네. 저도 대세는 아주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건 이걸 통해서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시장에, 왜냐하면 아주 탄력적인 공급자잖아요. 바로바로 내놓으면 그게 공급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좀 가격이 좀 다운시키는 효과를 좀 냈으면 합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이제 서민이나 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비판했던 게 이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다 틀어막아 놓으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 종부세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거래세까지 이렇게 폐지를 해버리면 이게 또 과연 맞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법을 폐지하겠다 아니면 제도와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건 선거 기간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이제 파티 끝나지 않았습니까? 차기 정부 주인도 결정됐고 라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죠.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할 건가? 자, 종부세 폐지한다. 종부세를 폐지한다라면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그랬을 때 바로 직면되는 문제가 부자 감세라는 거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세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끝났던 게 뭐냐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이죠. 일부에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또 일부에서는 계속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이 구조에서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니 시장이 막혔다. 거기에는 저도 의견 동조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을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되는 이제 고령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이 상황에서 복지 비용을 마련한 재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부동산이 많이 살아나고 하지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부족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는 어떤 과정들의 전체적인 거를 갈아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의 유행처럼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를 거의 없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시장 구조의 시장의 논리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지거나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주택을 아직까지 투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까 거래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는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지라는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참 주제가 너무 많아서 벌써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한 30초씩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뭐 성공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부분 우리 박 교수님부터 순서적으로 볼까요? 어쨌든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죠. 방향을 설정했고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가는 와중에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의 목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시장의 목소리. 시행이 급변하게 변하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변화를 한다면 그 변화에 맞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예, 뭐 시행착오가 여러 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방향 자체가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모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에 불안한 시그널을 자꾸 줘가지고 오히려 안정된 시장을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미세한 뭐 조정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렇게 뭐 폐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시장에게 불안을 주는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실 시장에서 제일 불만이 그거였죠. 그 부분 인수위가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일단 시장 안정에서 절대적인 거는 안정적인 공급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많이 할 거야, 공공이 많이 할 거야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은 어떤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217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이 나왔고 일부가 지금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250만 호 정도를 공급했다라고 보면 우리 주택 상황이라든지 대체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에도 충분한 양이 공급된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거나 우하향을 하겠죠. 이제 그 시그널을 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다른 정책을 위반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논리죠. 수요, 공급 이 부분에서 공급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을 줘라. 예. 교통법규가 대통령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역시도 매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정부 기관에서 항상 중심을 좀 잡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계속한다라는 어떤 믿음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 왔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님이 성공을 하려면 이번에도 일방적인 어떤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같이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번의 정책 발표는 계속 갈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앞으로 5년 후에 또 이건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시장 논리에 경제 논리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신뢰하고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을 때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 또 이번에 당선자 입장에서만 정치 논리를 풀려고 했을 때는 또 실패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달 대선에 승패를 가는 건 뭐니 해도 부동산이죠.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건 부동산이라는 사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토론 준비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